자, 이제 36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349쪽에 27번 질문이요.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죠. 예, 여기 뒤에 더 하려고 했었는데 늘어지면 이제 강의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여기서 끊었죠. 자, 다시 349쪽 27번이요. 단타형으로 처리하는 거죠. 역시 경매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운더리를 그은 판례예요. 그래서 단타형으로 개별 사건, 개별 공무원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 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이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경매 담당. 이제 경매를 이제 공무원이 담당하죠. 근데 공무원이 경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주인이 이제 뭐 빚이 너무 많았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안 냈다든가 해가지고 이 부동산, 뭐 건물 한 채가 있었다고, 빌딩 한 채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 빌딩 한 채가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담당 공무원은 그거를 기일을 통지해줘야 돼요. 무슨 기일? 그러니까 경매가 예를 들어서 2020년 오늘 11월 10일이니까 2020년 11월 10일 뭐 오후 4시에 뭐 강남구 어디에서 경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전세권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임차인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부여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해관계인에게 안 알려주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그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경매에서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을 기회를 공무원의 과실로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락이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마 경매가 안 알려주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계속 진행됐나 봐요. 그래서 경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락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 경락인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매수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경락인이라는 개념을 판례에선 아직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산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15억에 살게요 라고 했는데 15억 이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15억에 샀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경락인은 이 돈을 그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 납부를 했어요. 15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일 통지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경락 허가 결정이 취소됐대요. 그러면은 그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었던 경매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돼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뺏겨요. 경락인이. 그러면 자 보세요. 경락인 지금 돈도 냈고 소유권도 뺏겼다. 그럼 지금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들어갈 수 있대요. 경락인이. 왜? 경매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거니까. 근데 이때 뭐 여기까지는 진짜 몰라도 되는 것인데 무슨 손해가 발생하냐면 경락 대금 일단 내가 낸 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가지고 있었는데 한 1년 갖고 있다가 뺏겼다 그러면 그 경락 대금을 안 내고 내 은행에 넣어두었다라면 받을 수 있을 이자 그 다음 등기비용 뭐요? 등기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막 3%인가 0.3%인가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라고 해봐요. 그럼 0.3%는 얼마예요? 얼마냐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3억 3천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등기 비용 내야 한다고요. 그런 거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거 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질문 350쪽 28번 질문 등기 신청의 첨부 서면에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달랐다고 해서 그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이것 자 등기관의 직무상의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바운더를 그어준 거죠.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제 등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 소유의 부동산을 B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곤 할 때 그럴 때 그때 이제 원래 A랑 B랑 둘 다 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갖고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예를 들어 A 소유의 부동산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B가 이겨요. B가 A를 상대로 했다고 했나? 아무튼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하고 같이 등기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허위였다고 해봐요. 판결서가.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근데 판결서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등기부 공무원들이
그 판결이 진짜 판결인지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해갖고 등기관들 그러니까 등기부 공무원들의 직무상 바운더리 한계를 그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논거로 뭘 들으냐면 등기 업무 빨리빨리 하지 그 일일이 판결문 어떻게 다 확인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정하여 준 판례가 있고 역시 단타형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 29번 담당 공무원이 주택구입 부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련하나요? 주택구입 부대가 아니라 주택구입 대부제도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 그어준 거 역시 법령에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까지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어준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택구입 대부제도 지급보증서 제도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다시 뭐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싼 이자에 거보면 대부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려주는 거예요. 싼 이자에 돈을 빌리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갑인데 제가 국가유공자예요. 그 집을 살려고 해요. 그 싼 이자에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담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 없는데요? 그럼 그러니까 공무원이 담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이용을 못하고 국가유공자인데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사용했더라면 금리를 1%로 했을 텐데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해가지고 2%의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됐어요. 이거 뭔지 1% 금리, 2% 금리 뭔지는 아시죠? 1% 금리보다 2% 금리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빌렸다고 해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때 꼭 반드시 담보를 제출하지 않고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지급보증서 제도라는 게 뭐냐면 친구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돈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라고 이렇게 보증하는 종이 그걸 한 장을 덜렁 제출하기만 해도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갑이라는 아저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빡쳐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야 네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저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2% 이자를 사용하게 됐다. 1% 쓸 수 있는 걸 해서 국가배상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갖는 것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이 갖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바운더리를 그어준 사건이에요.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자 30번 좀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적취됐대 계속 말이 꼬이네. 음주운전으로 죄송해요.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을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을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음주운전하다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근데 이제 걸리니까 길가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 일단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더 운전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일단 열쇠를 빨리 뺏어갖고 차를 멈추게 해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여기 지금 길가에 이렇게 놓으면 사고 나겠는데요? 제가 갓길로 그 무브 투 숄더 할 때 했던 그 갓길로 차를 옮겨 놓을게요 라고 해서 경찰관이 순진하게도 열쇠를 주니까 그걸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대요. 그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왜? 경찰관은 그때 거기서 열쇠를 주어서는 안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열쇠를 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갑이 운전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 을하고 자동차 사고 내가지고 을을 박았다. 그래서 을이 다치게 되었다. 그때 을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 경찰관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 해설 써놨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1번 수사 과정에서 이게 소방직 간부로 출제가 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을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큰 수침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뭐 어쩌라는 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제 그냥 들어만 두세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그 피의자가 혹시 여자면 여자 경찰관이 신체를 검사하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저씨들 그죠? 아재들 가가지고 여자가 오면 막 만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한답시고 막 만지고 그럴 문제가 있을 뿐더러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저씨들은 그런 의향이 경찰 아저씨들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여성이 그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신체를 검사해라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근데 피의자의 신체는 왜 검사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피의자가 뭐 칼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피의자가 수사를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피의자가 막 멘탈이 다들 흔들려요. 막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경찰서에 끌려가고 막 이러면 멘탈이 끌려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연행되고 이러면 멘탈이 흔들린다고요. 그 특히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경찰 공무원까지 그 형사 공무원까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은 경찰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속옷 중에 그 브래지어 있죠 그것까지 다 이렇게 압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로 이렇게 막 목을 매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신체 검사를 아무튼 그 흉기나 자해 위험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자 여성 피의자가 있었는데 여성 경찰관이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성 피의자가 나는 이 신체 검사 과정에서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 라면서 국가배상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뭔 소리야? 네 여성 피의자지. 그래서 우리가 여자 경찰관 썼는데 네가 무슨 수치심을 느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어요. 다음과 같이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무슨 의미냐면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여성 경찰관이 신체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언제나 여성 피의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건 아니다.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 여성 경찰관이 신체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혹시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라면 그때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돼가지고 그때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어. 요렇게 본 판례예요.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래 당연한 그런 판례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한 번 봐두면 다시는 안 틀리는데 안 보고 그냥 시험장에서 요렇게만 맞닥뜨리면 뭐지? 막 최신 판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판결만 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팬티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그 손으로 그 위를 툭툭 두드렸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뭐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도라산 사건은 혼자 보시면 되고 단타형 기억하면 되니까 자, 이 도라산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형을 크게 손상 들어가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데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50쪽에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있는데 잠깐 볼게요. 자, 주요개념정리 2번, 주요개념정리 1번.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국민의 손해 발생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 단속 공무원이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사용한 식당을 적발하고도 뇌물 받고 몰라도 돼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한 것. 그랬는데 손님들이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럼 상당 인과관계가 있죠? 뭐랑 뭐 사이에 그 뇌물 받고 눈 감아준 행위와 식중독 발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만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뇌물 받고 눈 감아줬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식품위생과 단속 공무원이 잘못한 건가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대법원은 상당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이 위반한 의무에 사익보호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공무원이 어떤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양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 대법원이 공무원이 위반한 그 의무가 왜 부과되었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순전히 행정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근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의무 부과에 전적으로 사익보호 목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었다든가 혹은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사익보호 목적으로 그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조금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라는 개념이 행정법 전체에서 두 군데 혹은 세 군데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두 군데 혹은 세 군데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어디 등장해요? 여기 국가배상법에서 상당 인과관계 존부 판단할 때 우리 대법원이 사익보호성을 고려해요. 첫 번째 여기 등장하고요. 또 어디 등장하죠? 어디 등장할까요?
행정소송, 정확하게 말하면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사익보호성이 있는지 여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르잖아요. 그죠? 거기 등장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공권에서도 개인적 공권이 그게 법률상 이익이어서 원고적 여과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한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국가배상에서도 등장하고 원고적격에서도 등장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당한 게 존부에 관한 주요 판례들인데 그냥 혼자 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외우시면 돼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갖고. 결론을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에 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 담당 직원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형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 확인을 해줘가지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 입주권 매매 계획을 체결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 없다고 봐야 되나 있다고 봐야지. 이렇게 싶으면은 여러분의 그 상식적인 감정에 당연하다 판단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면 체크해 두셨다가 대법관들의 상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조금 다른 거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 위주로 외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죠. 됐죠? 자, 주요 개념 정리. 참고로 여기 보면은 350쪽에 보시면 여기는 볼드가 쳐져 있죠. 그죠? 이게 밑줄로 바꾸려다가 실수로 다 못 바꾼 거예요. 밑줄하고 볼드가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여기 다 밑줄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352쪽 들어가셔서 관련 지문 정리요. 어디냐면 4번 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익보호성이 특별히 문제가 돼가지고 비판의 취지에서 출제가 된 건데, 자 보세요. 먼저 읽어볼게요. 산업기술 혁신 촉진 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인증 신제품을 구매해야 될 의무를 부담했나봐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위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제한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받은 신제품을 구매하라는 의무를 위반하고 딴 거 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당인과관계가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겠죠.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가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익보호성이 없는 의무고 순전히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한 판시고 일단 결론 기억하시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자, 해설 보시면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이 있고, 그것에 그 시행령인 촉진법 시행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규정하고 있었냐면,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한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에, 그 인증을 받으면 일부 공공기관들은 그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물품에 보니까 신제품 인증받은 물품이 있네? 그러면 위 인증받은 신제품을 사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 그 제품 말고 딴 걸 산 거죠. 그래가지고 인증 신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국가배상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그 의무는 니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그 오로지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국가배상을 기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야,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데 말장난하냐? 이렇게 보면서 판결을 비판하고 계신데, 뭐냐면 야, 인증 신제품을 왜 사라고 하겠냐? 이거를 사줘야 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막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도움이 되라고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겠냐? 라면서 이거 사익보호성 인정해야 돼. 근데 뭔 말장난을 하면서 그것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제한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하나로서 인정된 것으로서 오로지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취지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출제했거든요. 얘 또 나올 게 유력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비판의 취지에서 출제했다.
이 경우는 국가배상 인정해야 되는데 비판의 취지에서 실제로 이게 무슨 사건인가 열어보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 무슨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냐면 그 도로가에 보면 잠깐만요. 그 도로가에 보면 중앙선 있죠. 중앙선 그 주황색으로 된 중앙선 위에 요렇게 그 뭐죠? 요렇게 그 아이 말이 표현 안 되네. 중앙선 위에 그 징처럼 징은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거기 막 형광등 빛으로 이렇게 반사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밤에 잘 보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불 들어오는 거를 개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신제품 기술이 좋았던 거냐면 이게 되게 그 뭐야 전구가 뭐였죠? 수명이 길고 그리고 이게 차로 아무리 밟아도 막 안 깨지고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증 신제품이었는데 신제품 인증을 받은 거였는데 공공기관이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 들어갔던 사건인데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대요. 그다음에 5번도 여기 암 이렇게 돼 있죠. 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좀 암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판례 중 하나인데 보시면 금융위원회 설치된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이거 기본관계 뗐던 거예요.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 이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아무튼 사익보호성이 없어서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기관이 그 부산 제2저축은행을 감독해야 될 의무는 단순히 공인금융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 경우는 사익보호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좀 외워줘야 되죠. 예. 그래서 부산 제2저축은행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피해를 봤는데 뭐 후순위 사채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 저축은행의 사채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작년에 한번 나와가지고 자 보시면 이는 사익보호성을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사건인데 이런 얘기예요. 검찰청 담당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범죄기록 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가배상인데 원고가 누구였냐면 정당이었어요. 정당.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A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갑이 A 정당에 나를 니네 정당의 후보로 공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정당이 뭐 했냐면 A 정당이 수사기관에 여기서 이제 검찰청 담당 공무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경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수사기관에 뭐 했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공천 신청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조회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신청한 거예요. 근데 법에서 이 경우에 그 수사기관은 전과 기록이 있으면 정당이나 이 그 뭐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 갑에게 그걸 알려주세요라고 알려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갑과 검찰청 담당 공무원이 약간 뇌물을 먹고 속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당을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청 담당 공무원이 이때 범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가 하나도 없네요 라면서 이걸 보내준 거죠. 후보자용 범죄 경력 조회서 회보서 이걸 기재하지 않았다 해서 아무런 범죄가 없네요 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A 정당이 갑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공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과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당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들어갔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도대체 무슨 손해가 발생한 거지? 이걸 손해로 인정했어요. 뭐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의 이미지 실추 이걸 손해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기관 그 18-1번까지 맞물려서 볼게요. 수사기관의 그에 대한 회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익보호성까지 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배상은 되게 개별 사건들 자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있죠. 그러나 진도가 안 나가죠. 자, 9번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갑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침해했대요. 이미 잘못했죠. 그러니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갖고 해당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해설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토지의 특성을
부담하는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되도록 해야 될 직무상 의무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관계를 인정한 거죠. 사익보호성을 인정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이제 세금 부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 땅이 그 공시지가가 한 1억쯤 되는데 공시지가를 뭐 5억이다. 그러면 세금 두드려 맞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뭐야?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비교될 걸로 9-1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번은 출제가 됐고 9-1번은 같은 판례인데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판례고 비교될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이게 딱 출제가 지금 딱 좋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근데 우리 대법원이 자 사익보호성이 있는데 이 사익보호성은 그 땅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갑소유 토지 그 땅 주인이 갑이죠.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한 행위와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1억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한 1억쯤 하면 되는데 갑소유 토지를 한 10억 이렇게 써는 거죠. 실수로 예를 들어 공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의뢰 손해 사이. 이게 아마 갑 아저씨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나 봐요. 근데 거래처랑 어떤 물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물건을 안 주려고 하니까 야 내가 널 뭘 믿고 주냐 갑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 땅 지금 팔아야 공시가 10억이다 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그럼 그 저당권 설정해 이렇게 하면서 저당권을 경료한 후 이제 물건을 준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똥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을이 국가배상을 들어갔는데 야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국가배상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기각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쓸데없는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 근저당권 얘기가 나오죠. 근저당권. 이거는 민법상의 개념인데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건데 여러분은 민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볼 일도 없으니까 그냥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설명하자면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죠. 지금 안 그래도 진도가 살짝 느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끝장내기 353쪽에 끝장내기 117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요것이까지 있어야 국가배상이 인정되죠. 자, 관련 지문 정리 볼게요. 먼저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는 그러니까 손해가 있어야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죠. 거기서 말하는 손해는 반사적 이익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 단어처럼 암기하세요.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법원에 갔다. 그럼 당연히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법이 보호한 이익이 아니니까 그게 침해돼도 국가배상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강의할 것은 없고 354쪽에 넘어가셔서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제3항 끝장내기 118 볼게요. 자 보시면 강의해야 될 것이 뭐 혼자 보셔도 되는데 동그라미 4번 가해공무원에게 고윳돈 준 것이 있었던 경우에는 여기요. 가해공무원에게 고윳돈 준 것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경과실 있었을 때는 그 가해공무원의 경과실만 있었을 경우에는 구상권 안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법조문이 다시 가해공무원에게 고윳돈을 준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이 있어요. 2조 2항에.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것은 2조 2항 반대 해석이에요. 근데 비슷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뭐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해공무원 본인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외적 책임을 진다. 대외적 책임을 진다 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건 판례법리예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반대로 대법원도 경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판례법리예요.
이거는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공무원이 대외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해 공무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다음에 구상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 대내적 관계의 문제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왜 그렇게 중요해요? 대내적 관계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있는데 대외적 관계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거 자체를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상권 행사가 신성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있었는데 고의나 중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들어가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조문에 따르면 야, 네가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치는 바람에 국고에서 돈이 나갔다 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실제로는 이 공무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끌고 와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언제나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우리 대법원 국가배상법 2조 2항 구상권에 대한 규정이죠. 내부관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었던 경우랑 공무원의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 자 밑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그냥 맨 처음부터. 자 볼게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가 있고 그냥 국가라고 할게요. 국가가 공무원을 사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랬을 때 이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공무원 본인도 피해자에 대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때에도 국민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래는 그 경우에도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공무원이 돈이 어딨냐?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신하는 지위에서 이런 의미로 대위책임이라고 봐요. 이해돼요? 대위책임.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쳤다? 그럼 진짜 나쁜 짓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 쳤다는 건데 야 그게 무슨 직무행위냐? 라고 하면서 직무행위로 안 봐줄 여지도 있는데 에이 그냥 국민 보호 목적에서 우리가 대신하는 지위로 들어가서 배상 책임 부담한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대위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외적 책임 보시면 맞물려 있죠. 공무원과 국가 둘 다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이때 어떤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냐면 750조 민법. 그 다음 민법에 근거한 것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타죠. 뭐가 오타냐면 여기가 로마자 2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자 1이 있죠. 여기 지금 로마자 1이 왔는데 로마자 1이 또 왔잖아요. 로마자 2로 바꿔주세요. 로마자 2 아시죠? 이렇게 I 두 개. 근데 자 부담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 조문 2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요. 이 법적 근거가 달라요.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000만 원 손해를 봤을 때 공무원한테 1,000만 원, 국가한테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도 되고 공무원을 상대로 청구해도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디귿이에요. 그 다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었을 때는 그때는 공무원이 자잘한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공무원이 국가로서의 국가의 종복으로서 행위한 것이긴 해. 근데 자 예를 들어 비유해보자. 내 팔이 잘못했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여성분을 성추행했어요. 손으로. 그러면 저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 팔이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런 항변을 하면 개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손과 발이 사고 쳤다면 당연히 네 몸뚱아리도 책임을 져야지. 몸뚱아리가. 그래서 국가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래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왜 져야 하는데 네 잘못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든 중과실이 있든 경과실이 있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자, 이유를 달리 설명한다고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안 져도 되는 건데 내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원래는 안 져도 되는 건데 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냥 대신하는 지위에서 책임져 주는 거야. 이렇게 본다고요. 이해되죠? 근데 자,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경우는 네 잘못이니까 국가 네 잘못이니까 네 팔다리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이 대외적 책임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만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판례법리예요. 이렇게는 판례법리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대내적 책임의 문제 여기는 법조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했어요. 뭔 소리냐면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문제냐면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국가나 지자체와 그 공무원 사이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국가나 지자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구상 들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관계.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의 대내 관계의 문제예요. 그때 국가 배상을 한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구상 들어갈 수 있냐? 응. 왜냐하면 2조 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네. 다만 이곳은 판례법인데 신의 측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무튼 법조문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과실만 있을 땐 구상 들어갈 수 있냐?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2조 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말했다는 건 경과실을 빼겠다는 걸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 해석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공무원이 배상을 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공무원을 픽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걸 갚았어요. 돈을 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는 판례가 없고 여기가 판례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강의를 하자면 참고로 여기도 판도 한자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 한자를 바꾸다 말았어요. 판 이걸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한자 이렇게 판. 근데 아무튼 자,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맞죠? 근데도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근데도 배상해줬네? 피해자한테? 그럼 누구의 채무를 부담해준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이때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경과실만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데 국민이 공무원을 픽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서 돈을 줬대요. 그때 이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구상권 행사 못하는 게 맞긴 한데 판례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는 출제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다시 그래서 요렇게는 판례법리고 얘는 법조문이고 얘는 판례법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왜 요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학설이 나올 차례가 됐고 이미 그 관련 지문 정리 보면 학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학설을 노골적으로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론상 아래와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방금까지 했던 얘기 싹 지우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치면 그 손해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죠. 맞죠? 그런데 왜 공무원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왜 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
이 프랑스에서부터 아마 1900년대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논쟁이.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이론인데 기출 지문이 나와 버려 가지고 그냥 기출 지문에 맞춰서 제가 약간 왜곡했어요. 그런데 자, 어 이론, 그러니까 왜 지는지에 대한 이론상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 대법원은 여기 위 표, 요 표와 같이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 있었던 경우와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를 나눠서 판단하면서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여부를 이론과 반대로 판단하는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 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 방금 배운 것처럼 첫 번째, 경우를 나눠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랑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를 나눠가지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대위 책임, 경과실만 있었던 경우엔 자기 책임,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기역 부분이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니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본래적 의미의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대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고요. 자기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의 책임을 긍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자기 책임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은 부담을 안 한다고 하고 대위 책임인 경우에는 부담을 한대요. 공무원 본인도 여기 맞죠? 여기 한 거지냐 이렇게. 그래서 순수하게 이론적인 입장과는 완전 다른 독특한 야리꾸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험생으로서는 물론 판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판례 정확하게 이 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지금 이제 이론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론을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야리꾸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판례 법리, 그러니까 대위 책임이라서 공무원도 배상하고 자기 책임이라서 공무원은 배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판례 얘기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짓지 마세요. 진짜 오리지널 대위 책임설과 오리지널 자기 책임설은요, 어떻게 보는 견해냐면 이런 견해예요. 이게 자기 책임설은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하자면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거는 독일의 입장이고 아마 이건 프랑스의 입장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위 책임설은 학설이요, 판례가 아니라 원래 어떤 입장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왜 지는 거냐면 원래 공무원이 졌어야 되는 책임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력이 두터운 돈이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뭐야, 똑같은데 판례랑? 근데 그러니까 이 견해는 피해자의 위치를 대체해버렸으니까 이제 공무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를 대체해버렸으니까 공무원은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대위 책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랑은 다르니까 별개로 분리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기 책임설은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본래 공무원이 졌어야 되는 책임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해 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 본인의 책임하고는 별개의 책임이야. 그래서 공무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인정한 거니까 2조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로 그냥 판단하는 거지, 공무원 본인의 책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봐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 자신의 기관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책임이어가지고 이건 별개의 문제야. 그냥 2조에서 원래 안 인정해도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배상법 2조에서 그냥 인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과 논리적으로 그냥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견해는 공무원의 책임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럼 양자는 서로 독립해서 병존한다고 봐요. 어쩌라고? 그래서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견해예요. 이게 되게 이해가 되게 써놓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복잡한 얘기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써놓은 거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자랑하는 건가?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이 대법원의 입장 정확하게 기억하시되 이것과는 또 오리지널 학설의 입장은 또 반대다.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대위 책임이라는 이유로 우리 대법원은 대위 책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을 대위 책임이라고 보면서도 우리 대법원은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었을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자기 책임이라고 보면서도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건 대법원의 입장이고, 오리지널 입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위 책임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국가가 대체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반면, 자기 책임설은 그게 아니라 국가배상 책임은 공무원 본인의 책임은 공무원 대로 별도로 지는 거고, 별도로 국가배상법 2조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구비하면 져야 되는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책임설은 어떻게 보냐면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과 공무원 본인의 책임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그 2조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건 그대로 지는 거고,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을 구비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그거대로 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피해자는 선택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자기 책임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할게요.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로 법무소속의 배상심의에 의한 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뭔 소리지?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는데 내가 잘못한 거 맞네 하면 바로 돈 주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법원을 통한 구제에 들어가는 국민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법무부 공익법무관들이 야근을 하죠. 맨날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8번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근데 법정 대리인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7살이에요. 제가 7살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경찰차에 치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럴 때는 국가배상 들어가야지 막 이런 천재는 없죠. 7살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고하거나,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누가 때렸냐 저 아저씨가 했어도 그 3년이 경고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알기 전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고하거나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고하면,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안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객관적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고하면 소멸시효 때문에 끝난다. 근데 자, 이때 또 신의칭 얘기가 또 나오는데, 다만 우리 대법원은 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완전 지가 잘못해놓고 아예 소멸시효 끝났네 이런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들어갔는데 그걸 기각하는 것을 가급적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가급적 국가나 지자체가 네가 잘못했어 그냥 배상해줘,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논 거로 신의칙을 들고 있어요. 신의칙. 그래서 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의칙이 사실은 이게 조리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할 말 없을 때 쓰는 거, 할 말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대법거나 소멸시효 끝나는데 근데 왜 내가 배상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때 논리가 궁색할 때, 할 말이 없을 때 드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때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걸 이유로 여전히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됐죠? 그 다음에 356쪽 남은 시간 다 활용할 거예요. 356쪽 보시면 관련 조문 정리에 헌법 29조가 등장하는데 요건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2조 2항 있죠? 국가배상법 2조 2항. 얘는 이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인데, 여기 보시면 노골적으로 명문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 그 구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 국가배상법 3조인데 주요 개념 정리 2번 강의 안 했는데 혼자 보실 때 얘는 참조하셔서 눈으로 보세요.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만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상당인과관계에서만은 해당한다면 다 배상하라고 하고 있구나. 그 얘기 주요 개념 2번 혼자 볼 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관련 지문 정리 볼까요? 1번. 공무원의 불법 폐기 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어디냐면 356조 관련 지문 정리 1번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대외적 책임 인정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로 보니까. 그다음 1-1 자기 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는 자기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공무원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책임설 이런 견해라는 얘기예요. 왜 국가가 왜 배상해야 되는데? 2조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위 책임설은 뭔가 상식적인 논리를 들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자기 책임설은 야 국가배상법에서 하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넌 배상을 책임지는 거야. 뭐 공무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공무원이 사고 쳐서 니도 지래 이렇게 논리를 약간 묵살해버리는 견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그 다음 2번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식 규정은 국가배상법상으로 존재한다. 5선지로 나왔는데 없어요. 다시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지 여부 뭐예요? 대외적 책임에 대한 거죠.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 대외적 책임을 지는가? 명문규정 없고 판례 법리로 전개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냐? 자체를 물어본다고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 자 요것은 조금 또 별개의 문제인데 공무원 책임에 관한 규정인 헌법 29조 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라는 거야? 이게 참 안 좋은 출제예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결문 중에서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간에 뚝 끊어갖고 온 건데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대법원이 고의 또는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 본인은 대외적 책임을 지고 공무원 본인에게 고의 또는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례 법리로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죠. 맞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헌법 29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거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손해배상 청구했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끝이고 그럼 공무원은 아무리 사고 쳐도 아무 책임 물 수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헌법전에서 노파심에 이런 규정을 박아 넣어요.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눈으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대법관들이 아까 전화비치 판결이었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눴다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도 배상 책임을 지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때 경과실만 있으면 그 공무원은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죠? 직무 안전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 공무원도 덮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니까 그래서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대법관들이 그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뭐 헌법 29조 1항에 보면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대법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랑 모순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자신들이 헌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논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2-1번 가보면 보시면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헌법 29조 1항 단서는 그 조항이 공무원한테 언제나 무조건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을 시켜주는 논리를 펴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 해설 보시면 헌법 29조랑 단서는 공무원 개인이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대법원 판례로 정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은 대외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해도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 아니야 라는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문장이 이건데 그냥 뚝 띄어가지고 턱 출제하죠. 네, 이 되게 나쁜 출제예요. 뭔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 잠깐만요.
자, 애매하죠. 네, 4번부터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356쪽까지 했다가 이제 다음에 할 때에는 여기 어디냐 356쪽 4번부터 다시 강의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